기차 안에 낯선 사람. 추석 귀성길, 제 옆자리에 낯선 노인 한 분이 앉으셨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이 좁고 답답한 기차의 밀폐된 공간이 지난 20년 동안 제가 쌓아 올린 망각과 단절의 벽을 산산이 부숴버릴 유일한 장소가 될 줄은.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아들의 얼굴과 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단순한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20년 동안 소식이 끊겼던 제 아버지였습니다. 운명은 그렇게 가장 피하고 싶었던 사람을 가장 피할 수 없는 자리로 데려다 놓았습니다. 저는 이 짧은 기차 여행이 어쩌면 평생을 피해온 지옥으로의 귀성길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공감톡, 시공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제1장, 표 끊는 아침. 올해도 어김없이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대전역 매표 창구 앞에 서서 저는 대전 진주로 가는 기차표를 한 장 끊었습니다. 목적지는 진주가 아니었습니다. 진주에서 다시 시외버스를 타고 경남남의 작은 포구 마을로 들어서야 비로소 도착하는 곳. 저의 고향 집입니다. 아내와 초등학교 2학년인 아이, 준호는 저와 달리 먼저 처가에 들렀다가 추석 당일에야 비로소 남해로 내려올 예정입니다. 저는 혼자 움직이는 이 오랜 귀성길이 때로는 더 편안합니다. 좁은 기차 안에서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오롯이 20년간 닫아둔 상자와 마주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어머니는 여전히 남해의 옛집을 지키고 계십니다. 70대 후반, 이제는 다리가 시큰거린다고 하시면서도 고향 집을 떠날 생각은 없으십니다. 톡으로 보낸 어머니의 메시지에는 잔소리 대신 집에서 빚은 건 아니니 부담 갖지 말고 와라 하는 무심한 듯 따뜻한 당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한 손에 종이표를, 다른 한 손에는 작게 쌓은 송편 상자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마음속으로는 죄스러운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고 싶어 하는 못난 아들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플랫폼으로 가는 계단을 내려섭니다. 선로 끝에서부터 묵직한 디젤 엔진 소리가 밀려옵니다. 은빈 몸체가 가까워질수록 제 가슴도 조금씩 쿵쾅거리기 시작합니다. 명절은 사람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피하고 싶었던 기억들을 억지로 다시 꺼내보게 만드는 이상한 힘이 있습니다. 제 상자에는 아버지와 저가 들어 있습니다. 20년 전 아버지는 부산행 기차를 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뒤로 그 기차표의 종점 근처에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홀로 남해에 남으셨고요. 그 누구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먼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침묵했고 저는 망각으로 도망쳤습니다. 기차가 플랫폼에 멈춰 서고 사람들이 쏟아져 내립니다. 저는 차가운 공기 속에서 숨을 고릅니다. 오늘 제가 이 상자를 또다시 열어보게 될지 아니면 뚜껑을 더 단단히 닫아버릴지 이 순간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때로 가장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찾아오는 법이지요. 제2장, 빈자리 옆에 빈자리. 제 좌석은 8호차 통로 쪽입니다. 창가 자리에는 아직 사람이 오지 않았습니다. 짐을 올리고 앉아 휴대폰을 꺼내들자 알림 하나가 깜빡입니다. 어머니의 톡입니다. 경환아, 내려오면 시장에서 오징어 좀 사온나니 좋아하잖아. 저는 네, 어머니라고 답장을 보냅니다. 순간 문득 오래전 기억 하나가 밀려 들어옵니다. 오징어를 좋아하게 된 데는 사실 아버지의 영향이 컸습니다. 어렸을 적 아버지와 단둘이 통영바다에 갔을 때 말이지요. 회색 바람막이 점퍼를 입고 소주잔을 기울이시던 모습, 제 손을 꼭 잡고 포구를 함께 걸으시던 그날의 짠 냄새. 아버지는 술을 드실 때마다 늘 곁에 있는 저에게 경환아, 살아있는 오징어는 바다 냄새가 난다. 이 냄새를 잊으면 안 된다. 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 기억은 언제나처럼 단절이라는 낭떠러지
앞에서 멈춰 섭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는 부산으로 가셨고 어머니는 남해에 남으셨습니다. 저는 대학을 서울로 가버렸고 다시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번호가 바뀌고 주소가 바뀌고 사람들이 늙고 시간이 자꾸만 멀어졌습니다. 시간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서도 관계는 쉽게 망각하게 만듭니다. 그때 제 옆 창가 자리로 한 노인께서 조심스레 앉으십니다. 노인은 짐을 올리려 애쓰다가 작게 신음했습니다. 저는 얼른 일어나 돕습니다. 해진 회색 재킷에 쓰다만 연필이 주머니에서 삐죽 나와 있습니다. 연필심은 몽당 연필처럼 짧았습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 인사를 드립니다. 앉으세요. 예, 고맙습니다. 노인의 말투에는 부산 사투리가 조금 섞여 있습니다. 제 귀에는 너무 익숙한 20년 전 기억 속에 갇혀 있던 억양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휴대폰 화면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기차가 진동하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는 대신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냅니다. 그리고는 손에 침을 살짝 묻혀 종이 끝을 조심스럽게 넘기십니다. 마치 오래전에 적은 비밀 지도를 확인하듯이 저는 무심결에 그 수첩에 시선이 꽂힙니다. 수첩에는 지워지지 않은 볼펜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단 하나의 단어가 반복적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오징어. 그 단어 옆에는 동그라미가 쳐 있고 그 아래에는 통영중앙시장 새벽 5시라고 메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제 머리가 번쩍 깨어납니다. 오징어 통영 베이지색 재킷. 이 단순한 단서들이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비집고 들어와 저와 이 낯선 노인을 억지로 연결하려 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서둘러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등 뒤에서 느껴지는 노인의 숨소리는 제가 20년 동안 외면해온 그 거대한 상자 안에 갇힌 아버지의 존재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제3장 낡은 봉투 하나. 1시간쯤 지났을까요? 창밖의 풍경은 이미 대전을 벗어나 시골의 논밭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인과의 간격을 유지하려 애쓰며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지만 조금 전에 본 오징어라는 메모가 자꾸만 제 시야를 가렸습니다. 노인은 한참 동안 밖을 보지 않으시더니 이내 가방에서 조심조심 무언가를 꺼내십니다. 종이 봉투 하나. 봉투는 겉보기에도 오래된 한지 재질이었습니다. 겉면에는 볼펜으로 눌러 쓴 글씨가 보였습니다. 봉투를 소중하게 다루는 노인의 손놀림에서 그 안의 내용물이 가진 시간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남의 삼동면 물건리. 저는 반사적으로 그 글씨에 눈길이 꽂혔습니다. 주소. 그것도 어머니 댁과 불과 10리도 떨어지지 않은 동네처럼 보입니다. 노인은 봉투 옆구리를 계속 만지작거립니다. 봉투 안에는 봉투보다 더 낡은 노란빛을 띠는 종이가 한 장 더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틈새로 삐져나온 조그만 병원 스티커와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의 모서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봉투를 들여다보는 노인의 눈빛은 흔들렸고 입술은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듯 달싹였습니다. 저는 그만 참지 못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건넨다는 것 자체가 제가 20년간 지켜온 침묵의 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혹시 남해에 가시나요? 노인은 잠시 놀란 눈빛을 하고 저를 봅니다. 그 놀람 속에는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을 누군가 눈치챘나 하는 당혹감이 섞여 있는 듯했습니다. 예, 오랜만에 거기 가야 해서에. 노인은 애써 담담한 척하려 했지만 목소리 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저는 포착했습니다. 저도 남해 갑니다. 어머니가 거기 계셔서요. 노인의 눈썹이 아주 잠깐 깊게 떨리는 걸 저는 보았습니다. 그것은 놀람이라기보다는 극도의 긴장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웃습니다. 아이고, 그렇습니까? 세상 참 좁습니다.
세상이 좁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도피처와 아들의 귀성길이 운명적으로 교차한 것임을 저는 직감했습니다. 노인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봉투를 다시 깊은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노인이 물병을 다시 넣으려다가 실수로 가방이 쏟아지면서 봉투와 함께 낡은 수첩과 사진 한 장이 제 무릎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사진을 줍기 위해 허리를 숙였습니다. 노인께서도 당황하여 서둘러 허리를 굽히십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환하게 웃고 서 있고 그 옆에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야무지게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뒤편 흐릿하게 잡힌 남자의 넓은 뒷모습. 그 남자의 모습은 지금 제 앞에서 황망해하는 이 노인의 베이지색 재킷과 묘하게 겹쳐졌습니다. 저는 사진을 집어 노인에게 드리려다가 빗면에 희미하게 적힌 글씨를 봅니다. 경환이 5살 생일, 남해, 아버지가 찍은 첫 사진. 제 눈이 커집니다. 경환이, 아버지, 단절된 20년의 세월이 이 낡은 사진 한 장으로 인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사장, 경환이라는 이름. 저는 사진을 든 채 노인에게 건네지 못하고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뒷면에 쓰인 문구 경환이 5살 생일. 아버지가 찍은 첫 사진은 20년 전 멈췄던 시계의 태엽을 무자비하게 다시 감기 시작했습니다. 저 죄송합니다만 제가 사진을 조심스레 돌려 노인에게 드리며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제가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건조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여기 사진에 경환이라고 적혀 있는데 제 이름도 김경환입니다. 노인은 사진을 받는 손을 심하게 떨었습니다. 그리고는 사진을 품에 넣는 대신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제 얼굴을 마치 낯선 행성의 지형을 탐사하듯이 아주 오랫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분의 눈빛은 제 눈동자의 깊이를 재고 있는 듯했습니다. 아, 예. 노인은 힘겹게 웃어 보입니다. 그 미소는 금방이라도 깨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세상에 그런 우연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분의 눈빛은 이미 운명을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노인의 이마와 관자놀이에 굵은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기차 안은 분명 서늘했는데도 말입니다. 저는 그분의 긴장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의 초조함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멀리 산등성이가 기차 창문을 따라 미끄러져 지나갑니다. 이 모든 것이 꾸미기를 바라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어디 사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번 질문은 정보 확인이 아니라 최후의 통보와 같았습니다. 노인은 길게 침을 삼키고 마른 기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부산에서 혼자 삽니다. 20년 넘었습니다. 부산. 20년. 제 심장은 서서히 속도를 올립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 저녁 어스름의 부산역 앞에서 누군가의 등을 바라보던 어린 날의 저 자신과 마주 섭니다. 그 등은 제가 평생 원망이라는 연료로 태워온 제 아버지의 등이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부탁드립니다. 제 목소리에 깔린 권유는 질문이 아니라 거의 명령에 가까웠습니다. 노인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김호석이라 합니다. 제 시간은 그 자리에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이름 석자가 제 가슴에 매달려 있던 수많은 기억의 매듭을 한꺼번에 풀어버렸습니다. 20년 동안 짓눌러왔던 돌덩이가 허공으로 솟구치는 듯한 비현실적인 감각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인, 아니 그분의 얼굴을 다시 보았습니다. 눈가의 주름, 관자놀이의 흰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어릴 때 저를 내려다보던 그 눈동자의 색. 제 눈은 거짓말 탐지기가 되어 그분의 모든 것을 훑었습니다. 아버지십니까? 제 목소리는 제가 낯설 정도로 낮고 메마르고 깊어졌습니다. 그것은 확인이라기보다는 20년 만의 통곡을 억지로 눌러 담은 소리였습니다.
그분은 고개를 아주 천천히 힘겹게 끄덕이셨습니다. 그 느린 동작이 20년의 세월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경환아. 저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들고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마치 아주 깊은 바닷속에서 수면 위로 넘어오는 잠수부처럼 귀가 멍멍해졌고 기차의 바퀴 소리는 오히려 멀게 들렸습니다. 이제 진짜 갈등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제오장, 왜, 이제야. 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20년간 이 순간을 위해 벼려왔던 칼날처럼 제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이 자리, 제 옆에 앉아서야 겨우 오셨습니까? 아버지는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70대 후반의 노인이지만 20년 전 부산행 기차에 몸을 실었던 그날처럼 초라하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용서해라, 날. 내 어미한테 갈 낯짝이 너한테 연락할 용기가 없었다. 용기가 없다는 말로 20년의 세월이 선용됩니까? 어머니 혼자 그 집을 지키셨습니다. 비가 새고 겨울엔 곰팡이가 피어도 당신 소식 기다리면서요. 말을 하면서도 제 가슴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 얼마나 많은 명절과 밤들이 우리의 등을 서로 반대로 돌려놓았는지 저는 셀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왼손으로 오른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지고 손톱이 희게 질릴 만큼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안다, 알아, 경환아. 그 집에서 내 이름을 지운 사람은 바로 나다. 근데 20년 전에 내가 부산 간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쓰러졌다. 간이 망가져서 너희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숨었단 말이다. 이것이 제가 예상했던 무서웠다는 추상적인 변명이 아닌 구체적인 단절의 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원망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병이 나았을 때 제게 오셨어야죠. 아프지 않았을 때 전화 한 통이라도 하셨어야죠. 그게 더 무서웠다. 아버지가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좁은 객실이지만 그 목소리는 저와 아버지 사이에 수십 년 된 벽을 때리는 메아리 같았습니다. 어릴 때 너한테 했던 말들, 약속들 하나도 지키지 못한 게 세월이 갈수록 더 뼈에 사무치더라. 내 꼴이 말이 아닌데 너희가 성공해서 잘 사는 걸 보니까 내가 더 멀어지는 기라. 너희한테 짐이 아니라 걸림돌이 될까봐 그 마음이 낫지 않더라. 그 말 끝에서 저는 비로소 침묵했습니다. 짐이 될까봐 도망쳤던 아버지, 그리고 그 아픔을 모른 채 아버지를 걸림돌이라 생각하고 멀리 도망치듯 살아온 시간을 생각했습니다. 도망친 사람에게는 늘 이유가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은 사람에게도 자기만의 사정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가방에서 두 번째, 더 낡은 한지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봉투 안에는 얇은 예금 통장, 병원 영수증 몇 장, 그리고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처음으로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주셨습니다. 노인은 봉투를 쥔 채 제 무릎에 얹어두었던 낡은 수첩을 펼쳐 보였습니다. 내 니하고 니 어미 몰래 5년 전부터 해마다 추석 때마 남해 근처로 왔다. 차마 마을은 못 들어가고 통영 가서 네 어미 좋아하는 오징어 사서 마을 입구에 아는 사람들 통해 전해주고 부산으로 바로 돌아갔다. 오징어요. 그래, 내 어미가 오징어 좋아하는 거. 네 좋아하니까 내한테 배웠다면서. 그게 내 죄책감 갚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리고 3년 전부터는 너희 집 마당에 감나무 심으려고 씨앗 모아뒀다. 그걸 이번에 몰래 두고 가려고 온 거다. 아버지의 눈동자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분의 고백 속에는 침묵하며 20년간 이어온 아버지의 헌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이유와 사정이
상처를 치료해 주지는 않지만 저는 비로소 아버지의 시간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내 어미한테 전해줘라. 아버지가 봉투를 제게 밀었습니다. 제6장 진주 플랫폼의 바람. 안내방송은 격렬했던 우리의 대화를 가르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고백, 오징어와 감나무 씨앗, 그리고 5년 전부터의 헌신을 들은 후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20년간 아버지를 무책임한 도망자로 규정했지만 아버지는 그 시간 동안 초라한 헌신자로 홀로 존재했던 것입니다. 문이 열리고 바깥의 차가운 바람이 객실로 확 밀려들어왔습니다. 저는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매자 어깨에 느껴지는 짐의 무게가 갑자기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20년 동안 짊어졌던 원망의 짐이 조금 덜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여전히 어색해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건넨 봉투를 다시 품 안에 소중하게 넣으셨습니다. 플랫폼으로 내려서자 사람들 사이로 추석 특유의 소란스러움이 소금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누구는 반가워 소리 높여 이름을 부르고 누구는 가방끈을 매만지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재해는 축복받지만 우리 둘의 만남은 고해성사 후의 재회였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버스터미널로 가는 표지판을 바라보며 잠시 같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아버지는 걸음걸이가 느렸고 특히 왼쪽 무릎을 살짝 절뚝이는 듯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아버지가 짐을 올릴 때 작게 신음했던 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제게서 시선을 피한 채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경환아, 아내는 이래서 바로 부산으로 돌아갈 기라. 네 어머니한테는 봉투만 전해라. 내가 와서 너를 만났다는 이야기는 하지 말고. 결국 아버지는 다시 도망치려 하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굳어진 습관처럼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뒤돌아서는 뒷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어린 시절의 부산역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차가운 진주역의 플랫폼 바닥에 단단히 발을 디디고 아주 천천히 아버지의 도망을 가로막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아버지, 예, 아버지, 부산 가시지 마십시오. 당신 몸이 아픈 게 우리 가족한테 짐이 될까봐 두려워서 도망쳤다면 이제는 당신 몸을 보살필 권리를 제게 주셔야죠. 그리고 저는 마침내 20년 만에 아버지의 등을 바로잡고 말했습니다. 남해까지 같이 가시죠. 저는 당신 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많이 기다리셨을 겁니다. 아버지는 놀란 표정을 짓다가 금세 눈가가 젖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일그러지며 차마 소리 내지 못하는 울음이 가슴을 짓누르는 듯했습니다. 내가 가도 되겠나? 내 이 꼴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인 제가 모시고 갑니다. 아버지로 계시면 됩니다. 아버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아주 오래 참았던 사람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진주역의 소란스러움 속에서 아버지의 울음소리는 저에게만 들리는 20년 만의 통곡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팔에 제 손을 올렸습니다. 뜨겁고 단단했지만 동시에 연약하고 떨리는 70대의 팔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사이에 얹어둔 작은 신뢰의 다리 같았습니다. 당장은 흔들리겠지만 우리는 그 다리를 건너 남해로 향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제7장 남해로 가는 길. 진주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남해로 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저는 창가에, 아버지는 통로 쪽에 앉았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얻은 옆자리였습니다. 기차에서의 그 옆자리와는 완전히 다른 용서가 허락된 공간이었습니다. 버스는 느리지만 꾸준히 남해대교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해가 바다 위로 낮게 기울며 다리의 철골을 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아버지는 창밖만 바라보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후회와 안도, 그리고 낯선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다시 도망치지 않도록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아까 부산에서 오실 때도 많이 불편하셨죠? 괜찮다. 내 왼쪽 무릎이 시원찮아서 그렇지. 부산 진주까지는 뭐. 근데 내 이 꼴로 남해까지 가려니까 네 어미 보기가 참 그렇다. 아버지의 솔직한 대답에 저는 오히려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약점을 숨기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신뢰의 시작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는 당신 건강이 제일 걱정이셨을 겁니다. 잠시 후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제게 물었습니다. 경환아, 예, 손주는 몇 살이고? 내 아까 진주역에서 네 휴대폰 화면 봤다. 인물이 훤하더라.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개구쟁이죠. 이름은 준호입니다. 그래, 준호 이름 좋네. 아버지는 소리 내지 않고 웃으셨습니다. 주름진 미소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글 배울 때 니처럼 이에테 집착하더나. 니는 어릴 때 글자 히읗만 보면 웃고 그랬다 히읗. 발음이 니한테는 참 재밌었나 보더라. 그래서 니가 나중에 할아버지도 발음 못할까봐 걱정했다. 저는 그만 피식 웃어버렸습니다. 그런 이야기 어머니조차도 해준 적이 없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소한 아버지와의 추억이었습니다. 아버지, 그걸 어떻게... 잊을 수가 있나. 내가 너한테서 도망쳤지. 니를 내 기억에서 지운 건 아니다. 버스는 과수원 사이길을 달리고 돌담 너머로 바닷바람이 넘어왔습니다. 저는 오래된 기억을 새바람으로 덮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무거운 침묵을 깨셨습니다. 경환아, 내 그동안 부산에서 노가다 뛰고 돼지 죽고 돈 조금씩 모았다. 봉투 안에 든 거, 그게 내 평생 모은 거다. 그걸 네 어미 주고 병원비라도 좀 보태주려고 했다. 내는 너희한테 보탬이 되는 아버지로 마지막이라도 서고 싶어서. 아버지가 단순히 아파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떠나 있는 시간 동안에도 아버지 역할을 물질적으로라도 수행하려 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구차한 변명이 아닌 노인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아버지의 낡은 회색 재킷 소매를 만졌습니다. 사람은 가끔 이렇게 이상한 순간의 치유를 경험합니다. 대단한 말이나 거창한 약속이 아니라 그냥 함께 창밖을 보며 묻고 답하는 사이. 당신의 시간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지난 노력을 이제 이해합니다라고 말해주는 그 시간이 모든 사과보다 멀리 가 닿을 때가 있습니다. 제8장 엄마의 마당. 남해마을 입구에서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버스에서 내내 쥐고 있던 한지 봉투와 낡은 수첩을 다시 가슴에 품으셨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낯익으면서도 낯설었습니다. 제가 걸었던 어린 시절의 길이었지만 20년 만에 아버지와 함께 걷는다는 사실이 모든 풍경을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남해의 집 대문을 밀자 마당의 흙내가 먼저 코를 찔렀습니다. 가을 햇살 아래 크지 않은 감나무에는 아직 푸른색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뒤란에 걸어둔 고추들이 석양에 붉게 빛났습니다. 아버지가 5년간 몰래 지켜보고 심으려 했던 그 감나무의 기운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서자 어머니가 부엌에서 반찬 뚝배기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그래. 왔나 아이고. 많이 피곤하제. 버스 오래 탔을 긴데. 어머니는 저를 보며 환하게 웃으시다가 제 바로 옆에 서 있는 아버지를 보셨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마당에 부는 바람도 감나무 잎이 흔들리는 소리도 모두 멈췄습니다. 어머니의 눈동자에 숨이 멎은 물결이 일었습니다. 그 시선은 아버지의 낯선 늙음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향해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뚝배기를 든 채 그 자리에 멈춰 서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그 인사는 20년 만의 사과와 죄책감을 모두 담은 인사였습니다. 왔습니다. 그 한마디의 사투리에 어머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뚝배기를 내려놓으셨습니다. 뚝배기가 흙바닥에 부딪히며 퍽 하고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20년의 침묵을 깨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주 조심스럽게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마치 방금 전 집을 나섰다 돌아온 남편에게 묻듯이. 밥 먹고 왔나? 아버지는 고개를 격하게 저었습니다. 아입니다. 못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침내 아주 작게 한숨인지 안도인지 모를 숨을 내쉬더니 주방 쪽으로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먼저 밥부터 먹고 얘기하자. 저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안도의 눈물을 삼켰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추궁하지도 끌어안지도 않으셨습니다. 20년의 세월을 단지 배고픔으로 치환하고 밥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행위로 관계를 재개하신 것입니다. 그 말이 우리 가족에게는 오랜 다시 만남의 인사말이었습니다. 밥 먹고 얘기하자. 우리는 늘 그 말로 큰일들을 건너왔습니다. 아버지는 제 옆에서 여전히 떨고 계셨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등을 가볍게 두드려드렸습니다. 가십시다, 아버지. 어머니가 밥 차려주신답니다. 제구장, 오래된 식탁. 주방 쪽에서 풍겨오는 냄새는 2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된장국 냄새, 파와 두부가 넉넉히 들어간 시골집 특유의 구수하고 뭉근한 냄새였습니다. 식탁에는 된장국과 몇 가지 짠 생선구이가 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젓가락을 들고 한동안 밥그릇만 내려다보셨습니다. 숟가락을 들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집밥 냄새가 아버지는 끝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는 듯했습니다. 어머니는 국그릇을 아버지 쪽으로 살짝 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릇에 국을 한 번 더 퍼주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문빛 교환도 없이, 오직 국그릇의 움직임으로만 모든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먹으면서 얘기하자. 어머니가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작은 집안의 고르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저는 이 소리가 좋습니다. 20년간 단절되었던 리듬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듯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말보다 먼저 건너가는 것은 냄새와 소리라는 것을. 집의 냄새는 시간을 골고루 적셔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배웁니다. 아버지의 숟가락 움직임이 어머니와 저와 같아지는 그 순간 우리는 다시 하나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즈음 어머니가 묵직한 침묵을 깨고 조심스레 입을 여셨습니다. 몸은 어디 안 아프고 부산에서 고생 많이 했다는 소식은 얼핏 들었다. 어머니의 질문은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밥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여기저기 근데 이래 밥 먹을 힘은 있습니다. 걱정 마소. 어머니는 더 이상 자세히 묻지 않으셨습니다. 과거의 병력이나 20년간의 힘든 생활에 대해 추궁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끓여둔 된장국을 한 번 더 뜨셨습니다. 그 따뜻한 국물을 뜰 때마다 저는 어머니의 20년 된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소리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감사했습니다. 추석이라는 날이 우리에게는 날카로운 질문을 밀어내고 밥을 먼저 놓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밥이 주는 온기가 이 낡고 오래된 관계를 다시 이어붙이는 접착제가 되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국 한 그릇을 말끔하게 비우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안심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10장 한지 봉투. 식탁을 치우고 세 사람은 마루에 앉아 바깥바람을 쐬었습니다. 석양은 이제 완전히 져서 하늘은 깊은 남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마당에 걸어둔 고추들을 바라보셨고 아버지는 연신 마른 기침을 하셨습니다. 정적이 다시 찾아왔지만 아까 기차 안이나 마당에서처럼 숨막히는 긴장은 아니었습니다. 배부른 후에 따뜻하고 묵직한 침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침묵을 깨야만 할 의무가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가방 깊숙한 곳에서 20년의 무게가 담긴 한지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 앞으로 밀어 놓으셨습니다. 이건 내 그동안 모아둔 거다. 부산에서 모은 거 니한테. 그리고 경환이 손주한테. 아버지는 그 봉투가 20년 동안 자신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하고 가장 큰 사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얇은 예금 통장과 낡은 병원 영수증, 그리고 몇 장의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액수가 크든 작든 아버지의 고단한 노력이 담긴 물질적인 증표였습니다. 어머니는 봉투를 바로 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봉투 표면을 손으로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쓸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손끝에 닿는 것처럼 어머니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호석 씨, 20년 만에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몸을 움찔했습니다. 있을 때 하자. 없으면 안 하는 거고. 당신이 아팠다면서. 그럼 당신 몸 나을 때 쓰시오. 우리가 이걸 받으면 당신이 우리한테 빚을 갚은 게 돼서 다시 우리를 피할 구실만 찾을 거 아닙니까? 어머니의 말은 단호하면서도 아버지의 심리적 약점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돈으로 죄책감을 털어내면 다시 도망칠 구실을 찾을 거라는 통찰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돈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속적인 존재를 원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당황함과 함께 또다시 거부당했다는 절망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내가 이걸로 내 할 도리는 하고 싶었는데. 당신의 할 도리는 봉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당신의 몸입니다. 돈으로 사과하지 말고 시간으로 사과하시오. 지금부터라도 당신의 시간을 우리에게 쓰시오.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봉투에 손대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봉투를 다시 거두었습니다. 그분의 손은 떨렸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내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 장면에서 저는 마음속에서 어떤 기둥 하나가 제대로 세워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사과할 수 없고 결코 과거를 환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오늘부터의 시간을 제대로 쌓을 수 있을 뿐입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에게 따뜻한 차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이제야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조금 편안해 보였습니다. 제11장 파도 소리. 밤이 되었습니다.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내일 쓸 명절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초조한 듯 몸을 뒤척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방에 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마루에서 이불을 펴고 주무셔야 했습니다. 20년의 세월은 하루아침에 한 방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포구까지 함께 걸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제 뒤를 따르셨습니다. 집 앞 포구까지 걸었습니다.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히는 소리가 낯익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와 통영바다에 갔을 때 들었던 그 짠 냄새와 소리였습니다. 경환아, 예, 아버지는 바다를 오래 바라보셨습니다. 그분의 시선은 어딘가 먼 곳에 닿아 있었습니다. 내일 네 식구들도 올 낀데. 내일 아침에 조용히 부산으로 돌아갈까 한다. 네 아내랑 손주한테는
이런 꼴 보이기 싫다. 내 얼굴 아는 사람도 없을 거고. 결국 아버지는 다시 존재를 숨기려 합니다. 어머니에게 용서를 받았지만 할아버지라는 새로운 역할을 받아들일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의심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옆에 나란히 서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보다 더 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일 저희 식구들 옵니다. 당신 아들인 제가 모시고 왔고 어머니도 아셨습니다. 이제 도망치지 마십시오. 하지만 아니요. 하지만은 없습니다. 저는 당신 아들이고 준호는 당신 손주입니다. 아버지, 부산 가시기 전에 우리 가족의 가장 좋은 모습을 당신께 보여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아버지에게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자격이 아니라 볼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려 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얼굴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나 손주 봄은 아마 울 거다. 내가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되는지 용기가 안 난다. 울어도 됩니다.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지며 울먹이듯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당신이 누구든 저희 할아버지로 알 겁니다. 당신은 그냥 할아버지의 자리에 계시면 됩니다. 바람이 강해지자 아버지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반복해온 동작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손의 무게를 느끼며 마음속에서 잠겼던 어떤 문이 천천히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습관적인 다정함은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손은 따뜻했고 그 따뜻함이 제 뼈마디까지 전해졌습니다. 내일 드디어 세 개의 세대가 한자리에 모입니다. 제12장 세 개의 세대의 재회. 다음 날 오전 10시쯤 드디어 아내와 아이 준호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대문 앞에서 두 사람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이는 오랜만에 보는 외가 할머니 집 마당을 보자마자 신이 나서 뛰어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나오셔서 손주를 끌어안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할미, 보고 싶었지? 할머니, 그때 아버지는 문간에 서 계셨습니다. 밤새 마루에서 잔 탓에 다소 초췌했지만 어제 진주역에서처럼 도망치려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그저 곧 닥쳐올 감동의 순간 앞에서 스스로를 다잡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아이, 준호를 보자마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20년 동안 사진으로만 보던 아들의 얼굴, 그리고 그 아들을 빼닮은 손주가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준호의 어깨를 잡고 아버지께 다가섰습니다. 준호야, 인사드려라. 할아버지시다. 부산에서 오셨어. 준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주름지고 낯선 노인의 모습이 들어왔을 겁니다. 하지만 준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다가와 며칠 전 학교에서 배웠던 대로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김준호입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더 이상 참지 못하셨습니다. 할아버지라는 단어, 김준호라는 핏줄의 이름, 그리고 아이의 꾸밈 없는 인사가 20년의 고독을 한꺼번에 터뜨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곧바로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울음소리는 없었지만 그 어깨의 떨림은 어제 진주역에서의 울음보다 더 깊고 서러웠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갓 쪄낸 송편을 소반에 담아 나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흘끗 보시더니 울고 있는 남편에게도 어리둥절한 손자에게도 아무 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올해 송편은 새알심이 많이 들어갔다. 달다고 너무 많이 먹지는 말고. 식구들이 좁은 마루에 둘러앉았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아버지를 소개했고 아내는 놀랐지만 이내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송편을 나누어 먹을 때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준호에게 송편 하나를 건넸습니다. 준호는 활짝 웃으며 그것을 받아먹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부지불식간에 중얼거렸습니다. 아, 이게 명절이지요. 아버지는 제 목소리를 듣고 마침내 크게 소리내어 미소 지었습니다. 20년 동안 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환하고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밤새 바닷바람을 맞던 시간이, 진주 플랫폼의 떨림이, 기차 안의 봉투가, 그리고 단절된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얻은 아버지의 자리가 모두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추석은 이제야 시작되었습니다. 제13장 다시 남해 미래를 묶는 매듭. 추석 아침, 마당에 햇살이 가득합니다. 어머니는 부엌과 마루를 오가며 부침개를 지지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의자를 닦아 마루에 놓으시더니 20년 동안 비어있던 그 자리에 앉아 준호가 노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아이는 감나무 아래서 공을 튕기며 놉니다. 아버지가 5년간 몰래 와서 심으려 했던 그 희망의 감나무 아래서 말입니다. 저는 방 한쪽에 앉아 대전으로 돌아갈 기차표가 적힌 종이 조각을 바라봅니다. 돌아갈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려주는 차가운 증표였습니다. 그 표 위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언제 올라가노? 아버지가 나직이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어제와 같은 불안이나 초조함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헤어짐에 대한 아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차로요. 그래, 나도 부산으로 가야지. 아버지의 말이 멈췄습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부산의 고독한 삶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오징어에 대한 기억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행 제안이 아니라 아버지의 후회를 치유하고 아버지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아들로서의 마지막 행동이었습니다. 아버지, 부산 가시기 전에 우리 어머니 모시고 통영이나 잠깐 다녀올까요? 아버지는 제 얼굴을 보며 의아해하셨습니다. 통영이라니? 예, 아버지께서 어렸을 때 저한테 살아있는 오징어는 바다 냄새가 난다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포구에 가서 어머니랑 셋이서 오징어라도 먹고 오십시다. 20년 전에 멈췄던 아버지의 그 약속을 이제 지키셔야죠. 아버지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그분은 제가 그 모든 과거의 사소한 약속까지 기억하고 있음에 놀란 듯 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자, 경환아. 그 말 한마디가 우리 세 식구의 지난 시간을 조용히 묶어 주었습니다. 길게 풀려있던 끈을 다시 묶을 때처럼 손끝이 떨리지만 분명히 매듭은 지어졌습니다. 이 매듭은 돈이나 사과가 아니라 함께 만드는 미래의 시간으로 지어진 단단한 매듭이었습니다. 제14장 기차 안에 낯선 사람. 돌아오는 길, 저는 다시 기차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창가 자리입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아내와 아이는 아직 남해에 남아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통영에 모시고 가서 오징어 약속을 지키고 어머니와 헤어질 때 마루에서 저를 올린 후에야 부산으로 가는 버스에 오르셨습니다. 텅 빈 옆자리를 바라봅니다. 어제는 그 자리에 낯선 노인이 앉아 있었고 저는 그 노인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에 온몸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질 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어제의 낯선 사람은 사실 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서 20년간 단절되어 낯설어진 아버지의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오늘 남해의 마루에서, 통영의 포구에서, 그리고 이 기차 안에서 다시 찾아 앉았습니다. 아버지를 도망친 사람이 아닌 아픈 사람으로, 어머니를 혼자 남겨진 희생자가 아닌 가족을 지킨 현명한 사람으로, 그리고 저 자신을 원망하는 아들이 아닌 이해하고 모시는 아들로 다시 정의했습니다. 완벽한 화해도, 완전한 설명도, 모든 상처의 치료도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닐 겁니다. 아버지의 건강 문제나 어머니의 지난 외로움은 여전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같은 방향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남해에서 부산으로, 부산에서 대전으로, 그리고 이어진 마음으로. 기차는 사람을 제자리로 돌려보내기도 하고 새로운 자리로 옮겨주기도 합니다. 올해 추석에 저는 마침내 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자리로, 아들의 자리로. 추석은 달이 가장 둥그러지는 날, 마음도 가장 둥그러지는 날입니다. 멀어진 마음이 다시 길을 찾고 낯선 얼굴이 다시 이름을 되찾습니다. 이제 곧 당신에게도 낯선 사람이나 낯선 기억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당신의 추석은 누구에게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소서. 시니어 공감톡 시공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해피 추석 보내세요.